자, 보통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월요일을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데 요즘 거의 월화수목금이 다 블랙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월을 희망 섞인 그런 전망과 함께 열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릭 라이더 CI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시장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어들, 셔크들이 맴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세 분의 오늘 참여해 주신 꾼들께서는 우리 증시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상어들이 어떤 것일지 앞에 보드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개 내지 뭐 두 개까지도 괜찮습니다. 뭐 굳이 쓰시려면 세 개까지도 괜찮습니다. 이 상어들 한번 좀 써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 이종우 센터장님. 경기 침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자, 그러면 이종우 센터장님부터 왜 경기 침체입니까? 다른 요인들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었던 환율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다 이제 주가도 뭐 상당 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남은 부분들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경기가 더 크게 침체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형태에서 진행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경기 침체가 더 크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크게 후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4분기를 포함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전체적으로 결국에 보게 되면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군요. 이게 주식시장을 좌우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환율, 금리 이런 변수들은 상당히 주가에 반영됐으나 남아있는 가장 큰 덩어리는 이제 경기 침체의 정도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큰 폭의 하락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다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혹은 실수 이런 것들로 사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앞으로도 이 연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구조적이라고 했다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고를 보니까 연준의 힘과 권한만큼 실력을 믿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쓰던 그 워딩인데 그대로 돼 있네요. 근데 저작권료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작권료. 거기에 또 하나의 워딩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도에 제가 상반기를 지날 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30년 후에 만약에 경제사가들이 2021년도에 연준을 평가하면 뭐라고 평가할까? 저는 이렇게 평가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한심한 인간들이 모여서 한심한 짓만 하고 있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초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뭔가 스탠스를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다음에 10월 달 들면서 물가가 실제적으로 6%, 7%씩 막 올라가는데도 그때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보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위원들이 나와서 누가 더 경쟁적으로 위로 올려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를 거의 경쟁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연준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부분들을 스탠스를 조절해서 이제서부터는 조금 그 완화적인 형태로서 나가야 된다. 덜 긴축적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1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 얘기했냐면 물가가 올라갔지만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리는 형태예요. 이게 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형태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가 실제적으로 나빠지지 않는 그 중간기에 있는데 경기가 실제적으로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정말로 경기가 상당한 형태의 침체가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연주는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실수만을 거듭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더 실수하고. 강하게 지금 나가고 예. 있는 예.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의 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연주를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무능한 집단들은 여태까지 내가 별로 그렇게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거 제롬 큰 파월 등등이 보셔야 되는데 말이죠.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냉탕 온탕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열탕에다가 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올해처럼 연준의 FOMC 결과 그리고 하물며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CPI에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둬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올해 말 내년 초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요번 피크를 칠 때 요번 가장 높은 금리 인상 시점은 대충 레벨이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센터장님. 저는 두 개를 합쳐서 4.5에서 4.75% 정도. 답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초 정도 되면 이번에 인상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세상 만사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물가를 잡는 데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이런 속도로서 올리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굉장히 많이 둔화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낮은 금리를 만들었던 것이 아주 길게 보게 되면 20년 정도에 그렇죠. 걸치잖아요. 예. 그리고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10몇 년 정도가 된 거거든요. 10몇 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 주체들이 낮은 금리 쪽으로 그들의 체질이 모두 다 바뀌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오는 네. 그런 형태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아주 높은 금리를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4%, 5%, 심지어 5.56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고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내내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했으면 그렇죠. 그걸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면 이게 그 물가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경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4.5%, 4.75% 이상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어쨌든 그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의 레인지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더 나올 가능성은 계속 있는 거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0.25 베이비 스텝을 반복하는 그 구간으로 가기까지는 그래도 몇 달 더 기다려야 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서 아직도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반응이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볼라타일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 글쎄요, 여기서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주는 굉장히 큰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쟁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쟁이 갖는 의미와 또 워낙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전쟁이 종결되는 국면에서의 금융시장의 어떤 전개 방향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우 센터님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벤트를 볼 때에 주의를 해야 되는 특히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CNN 이펙트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앞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게 해서 세계 경제가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건물이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며칠 동안에 걸쳐서 세계 언론들이 했던 평가가 뭐냐면 1930년 이래 최대 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왜 9.11 테러가 세계 공황으로 발전을 한다는 건지 그 논리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쇼크.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의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2월 달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고, 뭐 그거에서 초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좀 올라갔고, 또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990년도에 제1차 걸프전이 났습니다. 이라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붙는 형태였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중동으로 이동을 시킨 병력이 60만 명입니다. 미국이 30만 명이 왔고 그다음에 유럽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30만 명이 왔거든요. 전쟁의 규모나 그다음에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주가를 보면 과연 그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렸나?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방의 많은 언론들이 워낙 러시아를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무튼 약간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러시아가 막 거의 망하는 거다 뭐 이런 쪽으로서 나가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그거는 러시아의 루블의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졌을 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쟁에 대한 영향을 우리는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에 대한 영향은 거의 대부분 다 희석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더 확전이 되든 네. 아니면 종전이 되든 네.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하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관계되는 얘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봐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까지도 포함해서 굉장히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전략적인 선택들을 한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 소동이 지나가고 나서 더욱 강화된 미국, 더욱 강화된 달러 패권을 만들기 위한 의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자, 조금 더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종호 센터님께서 경기 침체 이렇게 딱 단언을 해주셔서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게 사실 기업들의 실적의 악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죠? 3분기 실적들이 쭉 나오는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정도 낙폭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일단 뭐 3분기, 4분기 합쳐서 작년도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3분기, 네. 4분기는 작년에 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고 예.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2021년도에 그 기업 실적이 최고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때에 비해서 대략 40% 내지 많으면 50% 정도까지 예. 이 감익이 되는 예.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어떻게 전망하느냐.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수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거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서 쭉 이렇게 어느 정도 연장을 하면서 그 각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를 고민하는 거지만 항상 보게 되면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익이 한 40% 넘게 이렇게 2021년도에 비해서 감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지금 주가가 2100포인트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예. 그렇게 내려올 리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한 10% 줄어드는데 주가는 한 40%가 떨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 뭐 내년도 이렇게 되면 2021년도 최고점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감익이 되고 뭐 이러는 것까지를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2018년도, 19년도 이거 넘어갈 때 우리가 그냥 봤잖아요. 예. 그렇게 일상적인 형태에서도 이익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가 거의 30% 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가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심하게 둔화되는 형태인데 네. 경기가 심하게 둔화되는 상태에서 기업 이익이 심하게 둔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이익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의 선행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기업들의 실적의 바닥의 확인은 상당 부분 더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기업 이익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둔화된 게 아니니까. 네. 사실 우리 수출을 보면 걱정스러워요, 그죠? 물론 뭐 수출이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역 수지가 9월까지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고 대중국 수출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차별적인 경기 침체가 더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주가를 더 차별적으로 더 안 좋게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너무 또 나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수출이 그러니까 수입이 수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예. 무역 적자가 6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네. 커지고 했던 거는 사실인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보면 또 에너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에너지가 매월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 수입을 하기 위해서 예. 늘려야 되는 그 액수가 거의 뭐 60억 불 훨씬 넘기 때문에 예. 에너지 가격 정도만 안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행히 보면 9월 달에 무역 적자나 이 부분들이 8월 달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서 줄어들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서부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쭉 떨어진 거에 영향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 수출이나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안 좋았던 거, 그리고 또 적자를 계속해서 발생했고 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원상으로서 돌아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들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주식 시장을 보면서 제일 그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향으로 거기에 계속해서 힘을 실는 거, 이것도 문제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쪽으로서 계속해서 힘을 실는 거, 이것도 문제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상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제대로 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쪽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 나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8월 달을 지나면서 무역 수지,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한 부분, 이거는 극대점을 좀 지나서 이제서부터는 안정 국면으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피크아웃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환율이 워낙 또 위급하게 움직이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서학개미 환국 장려 세제인가 뭐라 그래, 환국이라 그래, 귀국이라 그래요. 이제 그냥 그만하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면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참 위급하긴 위급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간에 한국 경제 위기론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정말 그냥 어떤 흥행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구조적으로 한국이 뭐가 좀 자꾸 뭐 이런 위험 인자가 배태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담론일 수도 있지만, 워낙 이제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한 얘기 그 소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론은 외환 위기가 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이죠. 왜 위기론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생산될까? 네. 특히 언론에서라고 생각해 보면요. 언론 그 당시에 외환 위기를 겪을 때 언론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본인들이 외환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네. 그걸 국민들한테 워닝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어느 정도 희석을 시키거나 피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괴감. 이게 이 자괴감,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 경기가 조금만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항상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 뭐 이런 그 국면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왔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위기를 했지만 그렇게 위기적인 상황은 없었고요. 예. 오히려 보면 한국 경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단히 탄탄한 형태로서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은 사실이죠. 네. 그 외환위기가 나고 지금까지 한 2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23년을 월별로 따졌을 때 그 월 중에서 무역 적자가 발생했던 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탄탄한 형태였었고, 그 다음에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형태였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뭐 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성장 산업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그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 선진국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가 디지털이나 이거의 전환에 성공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유럽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조업이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잘 대응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위기론이 얘기가 되고 또 그게 사람들한테 그하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부분이 언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게 확대 재생산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지금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비록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위기론을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 모든 면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소음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통상 OECD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인 나라 두 나라를 꼽으라면 일본과 이탈리아인데 다들 성장을 하긴 했더군요. 예. 장기 추세로 뭐 0.몇 %, 뭐 1% 안쪽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뭐 단기간이든 뭐 중기든 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져 가고 있고 환경도 우리에게 좀 불리한 구조로 가서 혹시라도 영국과 같은 비슷한 류의 정책적인 실수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화요일입니다. 미국에서 규모 있게 월요일장이 상승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과매도 하냐 이런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시장이 오늘 연출이 돼서 여의도가 가장 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바닥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고생 당분간 좀 끝난 것 같아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종호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2100포인트, 2000포인트 이거를 밑으로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반등이 나오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11년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19년도까지 주가는 2000포인트를 놓고 위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그러니까 2011년서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그 이익의 총합이 얼마 정도였냐면 1년에 110조 정도가 났었습니다. 네. 2021년도에 242조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2100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60% 감익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만큼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주가가 2100포인트 정도에서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그렇죠.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2100포인트를 넘어서 한 2200포인트서부터 상승한 부분들은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미 주가는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에 의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남은 거는 뭐냐? 한국 경제 펀드멘탈에 맞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남은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뭐 2020년도 이렇게 보면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 내 거기에서 견뎌내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의 평균을 봤을 때 그 정도가 현재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게 그냥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최저의 수준 정도로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2100포인트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그 정도에서는 특별하게 뭐 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으나 예,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있으나 네. 그 기간은 굉장히 짧고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 맨 마지막을 어떻게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정도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반등이 나오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펀더멘탈 대비하면 바닥권이라는 거에는 컨센서스가 있고 지금은 주식을 적어도 공격적으로 매도해야 될 때는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건은 2020년 3월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V자형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죠. 그거는 10년에 한 번도 있기가 어려운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예. 그러한 특이한 경우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올해 연말, 내년도 상반기, 길면 내년도 전체적으로도 네. 밑바닥에서 계속 일정한 박스권 내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지루한 형태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뭐 대충 보면 한 2,000포인트 바닥 정도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00포인트에서라고 따지면 뭐 2,300, 2,400 뭐 이런 정도 되면 네. 맥스 어느 정도는 오를 거고 네. 그거를 1년 내지 1년 반 정도로 계속해서 예.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국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2000년도에 우리가 IT 버블 터지고 했을 때 주가가 470 여기까지 정도 내려간 다음에 그거를 바닥으로 해서 좀 올라서 500포인트에서부터 630포인트까지를 1년 내내 계속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1년 반 동안 주가가 바닥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보시면 2011년서부터 2017년도까지 주가는 제일 처음에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1,850, 위에 2,150 해가지고 300포인트 내에 있다가 그때 나온 얘기가 박스피 아닙니까? 점점 나중에는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에 보면 200포인트 내로 줄어들잖아요. 그걸 6년, 7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밑에서 그렇게 진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내년도 짧으면 내년도 상반기, 길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주가는 그냥 밑바닥에서 계속 밀고 당기는 그런 국면을 한다.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급한 반등 또 추세를 확 일으킬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시장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2020년 3월이 그리운 거지. 그때는 다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날카로운 반등을 할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했는데 벌어졌는데 지금도 어쩌면 세 분이 공통적으로 급한 반등은 없다. 이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과연 이 상황이 맞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참 곤혹스럽겠다. 왜냐하면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횡보하면은 잘 버티는 건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어느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잘못 트레이딩을 하면 몇 번 스윙 당하고 나면 이제 그죠? 계좌가 다 녹아내릴 수도 있는 거라서 원래 한 번 이상 잘 안 하는데 워낙 상황이 위중해서 그 뒤를 딱 넘기시면 백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라면 지금 이렇게 투자한다. 주식적인 관점도 좋고 나 주식 절대 안 해. 현금 보유할 수도 있어. 혹은 나 지금 채권 살 거야. 이렇게 뭔가 투자에 감정이입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서 나라면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쓰셨는데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채권 매수 나라면 채권 매수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시장에서는 주식 50% 하면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채권 매수. 예, 개인적으로는 채권 매수인데 저는 뭐 금리가 1% 미만일 때도 채권을 했고요. 평생에 아무튼 회사에서 캠페인으로 해서 프레스를 가하지 않는 한 주식을 제가 투자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높은 금리에서는 당연히 채권 더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님을 그렇게 하셨는데 평생 주식을 안 하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하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성향상 주식이 맞지 않는다. 성향상. 예, 그래서 성향상 맞지 않는 데에 주식을 투자하면 내 스스로가 괴로워서 못 있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뭐 낮던 높던 아무튼 금리를 계속 제 채권을 가지고 제 자산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아졌으면 당연히 더 좋죠. 땡큐죠. 예, 땡큐죠. 뭐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채권 매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분들은 주식은 지금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50%는 제가 쓸 수 있는 한 아무튼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전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서 주가가 3,300에서 고점이었잖아요. 그렇죠. 3,200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 빠졌다 그랬죠. 네, 많이 빠졌다. 아이고 이렇게 빠졌는데 뭐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3,300이나 3,200이나 다를 게 뭐 있냐 이게 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더 내려가서 2,000이 될 수도 있고 1,950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2,100이나 1,950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그 하는 부분들은 나의 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주 쪽으로서 사는 게 좋습니다. 낙폭과대 예, 그렇죠. 성장주. 2차 전지 이런 거 좋고 뭐 그한데 앞에 제가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내에서도 항상 이게 박스권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굳어지고 완성되는 형태가 되면 네. 그때에서부터 뭔가 특이한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주식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오직 삼성전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주식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아무튼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서경배 회장이죠. 예, 이렇게 올라섰던 네. 게 그때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 가면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모두 다 주가 코스피가 옆으로 쭉 기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거고 거기에서 뭐 하나가 튀게 되면 그 튀어서 올라가는 그 부류들은 4배에서 5배 정도씩 네. 올라가고 이러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은 사시되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봤을 때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시면 네.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